그리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 전화가 없는 전화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멘트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제가 저희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집 전화도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불안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부모님이 아내의 소식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휴대전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받아둔 전화가 없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잘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한국 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 미루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설마하니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간 해외 출장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돼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가 입국장에서 저를 맞아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회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입국 축하드립니다. 그래. 잘 지냈지? 네. 회사 임원분들이 과장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 너무 잘하셨다고 지금 회사에서 칭찬이 잦아요. 그렇구나. 나 바로 회사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죠. 제가 그래도 과장님들 오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 휴가 잘 보내시고 회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 근데 혹시 우리 와이프 소식 들은 거 있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후배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후배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뭐 들은 거 있어? 사실 와이프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돼.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긴 한데 형수님이 아닙니다. 뭔데? 그냥 말해봐. 아니에요. 다 소문이니까. 일단 집에 한번 가보세요. 형수님도 영어 보느라 정신이 없으셨겠죠? 저는 후배의 그런 찜찜한 말을 듣고 후배 차를 얻어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말 설마설마하는 마음이었어요. 집에 가면 훌쩍 자란 제 아들과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네?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사는데. 그리고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누구세요? 여기에 새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새댁이 우리한테 집 팔았는데. 이영은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팔았나요? 맞아. 이영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나와서 이 집 우리한테 넘겼는데. 댁은 누구예요? 남편이요? 제가 남편인데 도대체 누구랑 나왔다는 말씀인지. 3살 배기랑 남편이랑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뭔 일이래? 제 집에 있는 낯선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 어디로 이사 갔는 줄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 제가 그 사람 남편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사정은 내가 모르겠고 난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나온 낯선 아주머니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후배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저는 바로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후배도 제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뭔데? 이제 말해봐. 나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아니,
그 형수님 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이랑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형수님이 과장님이랑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횡령해서 회사 잘리고 아무튼 그 사람이랑 살림을 합쳤다는 소문이 있어서.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무슨 새로 생긴 신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딘데? 주소 좀 알아봐. 알겠어요. 제가 수소문 해볼게요. 근데 과장님, 지금 지내실 곳은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실래요? 미안해서 어떻게 가? 나 호텔에서 지낼 테니까 알아보고 연락 줘. 고마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럼요. 입에 자꾸 꽉 채우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걱정 마시고 호텔 가서 좀 쉬고 계세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아내와 아들 만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두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후배가 말한 그 소문이 정말인지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우선은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하고 일단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서도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내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아내의 아이디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알아봤어? 네, 그 형수님 다니던 회사 직원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최근에 이사해서 집들이까지 했다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혼자서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리고 후배에게 받은 주소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을 해서 저는 끊었던 담배를 사서 혼자서 피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렇게 단지 앞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천천히 가. 뭐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봤더니 아내가 아장아장 걷는 제 아들 영호와 손을 붙잡고 한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영호야! 영호야!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훔칫 놀라서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아내와 손이 떨어져서 혼자 남겨진 아들은 달려드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돌아왔어. 영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야, 아빠. 내 아빠는 저기 있는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잖아. 아빠! 아이가 눈앞에 있는 제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사람이 맞았어요. 저는 달려가서 아내의 사촌 오빠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뭐야? 네가 우리 영호 아빠라고?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그러자 아이를 내려놓고 그놈이 멱살을 잡은 제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사촌 오빠? 나 사촌 오빠 아닌데? 영호 내 아들이에요. 내 핏줄이라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못 참겠어. 댁만 사라지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온 김에 은영이랑 같이 구청 가서 이혼 서류 제출이나 하시던가? 아이는 그놈 뒤로 숨었고 저는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가온 아내가 뻔뻔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당신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애가 커갈수록 당신이랑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이 사람이랑 당신 만나기 직전까지 사귀었는데
이 사람 아이였더라. 어쩌겠어. 나는 이혼서를 다 작성해놨어. 당신만 도장 찍어주면 돼. 그 말을 듣자 저는 잃었던 이성이 되돌아오면서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영호야. 아저씨가 네 머리카락 좀 몇 가닥 뽑을게. 그렇게 말하고 모근까지 뽑기 위해 애를 쓰며 아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내, 아니 그 나쁜 년이 말했습니다. 뭐해? 머리카락을 왜 뽑고 난리야? 저는 눈물을 닦고 그 년놈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호구처럼 당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 명의로 해준 집 원래 내 집인 거 알지? 너 가장 파탄범이야. 소송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아니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도장이나 찍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쉽게 도장을 찍어줘. 너희 두 년 놈들 내가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려가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영호가 제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친자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 결과지를 보니 더 지체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아내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회사 횡령을 하고 도박을 하며 양아치처럼 지내던 전남친, 그러니까 영호의 친아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자 미련이 있던 영호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고 제가 힘들게 일해서 보낸 돈과 해준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소송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전 아내는 저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영호가 커갈수록 아빠가 필요한데 오빠는 출장 가서 당장 옆에 없고 그랬어. 미안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오빠, 나 버리지 마. 저 인간 개뿔도 없어. 아직도 도박하고 재산도 한 푼도 없고. 오빠가 나 버리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야, 어? 오빠, 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남의 자식을 왜 키워? 네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 있어? 나야말로 미쳤었지. 넌 항상 날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했어. 그것도 영호랑 영호 아빠랑 셋이서 잘 살려고. 그냥 날 호구 잡놈으로만 생각했겠지. 아니야? 아니야, 오빠. 조용히 해. 너 진짜 악질이야. 너 같은 여자를 내가 어쩌다가 만나서.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잔말 말고 그냥 소송 끝까지 잘 버텨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의 추악한 민낯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많았기 때문에 전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저에게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환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파렴치한 전 아내와 그의 상간남은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형님, 이건 아닙니다. 영호, 형님 아들이잖아요. 영호를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냥 순순히 물러날게요. 영호랑 은영이랑 예전처럼 사세요. 저만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지잖아요. 저 영호랑 은영이 혼자서 감당 못해요. 그놈의 말에 저는 아연실색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영호야, 아빠야, 아빠. 기억 안 나? 아빠라고 해봐. 아빠, 아니야. 무서운 아저씨야. 엄마가 무서운 아저씨라고 했잖아. 아내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아이에게 저를 무서운 아저씨라고 세뇌시켜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반응에 전 아내도 양아치 상간남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이는 아이여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그 인간들을 보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 앞세워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애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 이제 영어 김영호가 아니라 백영호가 되겠네. 나는 두 사람 봐줄 생각 전혀 없어. 판결문대로 위자료랑 재산 다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형님, 닥쳐. 그리고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 이후로 전 아내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저에게 위자료와 저 모르게 이사한 아파트를 저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된 전 아내에게서 상간남은 도망을 쳤다고 들었어요. 혼자서 미혼모가 된 전 아내는 어렵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저에게 몇 번씩이나 연락을 해서 읍소를 했지만 절대 통할 리가 없었죠. 인정에 호소를 하면서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지친 마음과 육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 제 나이 52살에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아내 덕분에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다 잃어버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은 후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 중반에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난 여자와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저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삶에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네요. 아니었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이가 어느덧 이만큼 들고 나니 주변 사람들도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묻지 않는 지경이 되었네요. 지금에 와서는 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이, 형님이 저는 제일 부럽네요.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나, 아내가 있나. 번듯한 직장에 재산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다 각자 삶이 다른 거지 뭐. 나는 이런 삶이 맞는 거고 자네는 또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괜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애들이랑 아내 건사 잘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저는 한 달 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장기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행을 다녀오면 서로 사람을 합쳐서 지낼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예전 일을 떠올리면 손이 벌벌 떨리고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제 속에 응어러져 있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한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잘 꾸려가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다 지나갈 거라고 믿으시고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인생에 아직 반밖에 살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험치가 쌓였으니 지금처럼 인생 잘 꾸리며 살아가 보겠습니다.